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스튜디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한 눈높이 질문, 그리고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 그리고 철저한 주식 공부까지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 한 주를 위한 투자 전략 촘촘하게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요일 방송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지난주는 내내 이제 좀 그 시장이 CPI 때문에 워낙에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종목들이 성과가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종목들을 이번 주에 계속 찾는 새로운 종목, 특히 이제 실적이 앞으로 괜찮아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될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실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실적이 더 좋아야지,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야지 그 종목이 이제 앞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제 향후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 베스트 5를 한번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와, 그래서 네.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죠. QR코드에 스마트폰 켜서 이렇게 카메라 실행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제가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향후 전략, 매매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TSMC 실적이 오늘 간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TSMC 실적까지 보면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가 원래 실적이 좋아요. 원래 좋은데 향후 앞으로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TSMC 실적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은 서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주들 최종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 안에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주식에 대한 주린이부터 정말 주식 박사가 될 수 있는 지금 URL 링크 그 교육 과정을 들어오시기만 해도 지금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여러분이 주목하면 좋을 그 종목들까지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셔야지 지금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 들어오셔서 다 선물처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 좀 제가 궁금했던 거, 이번 한 주간 궁금했던 좀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한 주간 우리 증시에서 좀 가장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바로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화가 초강세인 한 주였는데요. 유료화가 달러화가 1대1 패리티, 즉 1유로당 1달러가 되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유로화가 유독 약한 이유, 그리고 달러화가 유독 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일단 한번 이제 최근에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미국이 경기가 확실히 좋다라는 거. 유럽보다는. 그래서 유럽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경기가 반영되는 게 통화고, 그 통화에서 특히 이제 달러가 강하다는 건 기축통화라는 지위도 있거든요. 기축통화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지수는 미국은 하락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좋나요? 근데 미국이 사실 실업률 같은 거는 최저치 나오고 있고 더 이상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을 정도로 실업률이 현재 고용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유로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달러 유로가 거의
폭락이에요. 완전 폭락이죠. 네. 지금 이게 뭐냐면 달러당인데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 이게 달러 유로인데 1유로당 달러입니다. 아. 1유로당 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대1이 거의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1대 1.0016 1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대1이 나오는 게 역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유로화가 원래는 1.5, 1.4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네, 유로존이 맞아요. 엄청나게 강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달러가 이제 유로화가 거의 비슷해진 상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달러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유로존은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유럽은 뭐 유로존은 뭐 그러면 뭐 물가 안 오릅니까? 물가 올라요. 유로존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 딱 잠근 뒤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 뒤로는 특히 유로존의 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유로존은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못 올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특히 유로존의 피그스 국가, 즉 남유럽 국가들 위주인데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브라질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현재 상당히 좀 경제 상태가 안 좋고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은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갚아야 될 부채가 각국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내관을 건들 가능성이 있어서 유로존은 적극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팍팍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도 이걸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라는 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고 예금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돼요.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든다. 돈이 줄어든다. 뭔가 줄어들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달러 숫자가 줄겠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 숫자가 줄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달러 가치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 유로화는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유로화는 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유로화는 금리를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더 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상황이 나왔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유로존이 가장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즉 유로화가 싸졌잖아요, 결국. 네. 싸졌으면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독일 3사의 자동차 가격은 내렸을까요? 근데 가격은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유로화가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독일 3사 자동차 가격이 싸요. 네. 지금 싸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원화도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빨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로화보다도 훨씬 그럼 우리나라 강해야 되는데 유로화보다 우리나라는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현재 상황은 약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조업 그다음에 유럽 서비스가 풀려야 되는데 이 풀리는 핵심이 사실 코로나에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사실 유럽은 남부 피그스 국가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업이에요. 네, 이탈리아, 그리스 다 관광이거든요. 스페인, 포르투갈 다 관광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향후 앞으로 이걸 풀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비행기 편수도 증편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증편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증편이 되고 이게 갖춰져야 그래야 유럽으로 사람들이 놀러 가면서 결국 다시 유럽의 외화가 쌓이고 그러면서 유로화가 강해져야 된다는 그 부분.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렇게 되면 독일 플러스 제조업 국가들이 제조업에서 중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ETF 쪽에서 유로존 제조업 국가 제조업 관련 ETN을 노리면은 지금 상당히 저가에서 상당히 잘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유로가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아니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딱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유럽만 쳐도 그 유로 탄소 배출권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자 유로스탁스 KB 스타 유로스탁스 이거 뭐냐면 유로존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LVMH까지 포함해서 LVMH 캐링부터 해가지고 폭스바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타이거 유로스탁 레버리지 합성.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많이 밀려 있는데 이 유로스탁스에 주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명품, 그 다음에 제조,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강하니까 저는 이쪽 소비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지금 저가 바닥으로 생각하고 노려볼 만하다, 노려볼 수 있다. 특히 그리고 프랑스나 뭐 이런 명품 쪽 회사들은 이렇게 유로가 떨어졌잖아요. 그 명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리세일가만 떨어졌어요. 그 판매가는 안 떨어졌어요. 그 현장에서 구매하는 건 전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격을 다운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에르베땡, 뭐 샷땡 이런 것들은 원래 가격 안 내리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구하기는 좀 편해졌다고 해요. 예전부터 사는 사람이 이제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면 매출은 걔네들이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거 유로스탁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내 주식도 있어요. 국내 주식 이런 것도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지금 말씀해주신 국내 주식 관련된 정리된 내용까지 바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네, 또 이번에는 노란톡에서 제7회 모의 투자대회가 뜨끈뜨끈하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상금도 어마어마했고요. 참가자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엔 노란톡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이번 주 노란톡 어땠나요? 네, 이번 주 노란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중장기 전략들이 좀 요즘에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저도 단기 트레이딩 수익이 좀 잘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사실 지금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저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FOMC 회의가 다가와서 신규 매수를 좀 적극하자. 지금은 신규 매수 한다기보다는 기존 종목 관리하면서 기존 종목에서 추가 매수할 종목들, 그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단기 반등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정리하고, 그다음 컨텐츠 관련주로 제가 요즘에 유심히 잘 보고 있어요. 뭐 이상한 배우사 우영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에도 우영우. 네, 근데 그 우영우부터 해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꽤나 지금 다시 잘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 중에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인데 콘텐츠리 중앙이 좀 성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극장이 닫는 거 아니야라는데 저는 극장이 닫힐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쉽지 않다고 봐요. 극장 한참 지금 영화도 좋은 거 나오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극장 닫으면 아우성이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극장에만 쏠려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 코멘트 드린 거 말고 제가 어떤 걸 해드렸냐면 금리 어차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우리나라 50bp 올리지 않았습니까? 50bp 올리고 미국은 앞으로 한 100bp 정도 올릴 거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 바로 요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가 주식 기초 강의가 1-1강, 1-2강, 1-3강, 그 다음에 2-1강, 2-2강, 2-3강, 네. 3-1강, 3-2강, 3-3강 이렇게 있어요. 와. 3-2강이 하필 또 금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요 3-2강 경기 순환 분석과 금리와 주가의 관계. 금리가 오를 때는 주가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자세히 강의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자료와 함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3-3강 보면 환율이거든요. 또 환율과 주가의 관계. 그래서 3-1강은 경기 순환 분석할 때 경기 순환을 왜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교육 강의를 많이 올려놨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임단협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임단협 타결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뿌듯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하도 뭐라 해가지고 맞아요. 현대차 노조가 많이 양보했어요. 네. 제 얘기를 듣고 양보하진 않았겠죠 물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차 노조는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해도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또 현대차에서도 당근을 갖고 왔어요.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국내에다 짓겠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쭉 나왔죠. 쭉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정확히 이제 딱 보시자면요. 제가 종목들을 쭉 언급해 드렸는데 저 현대위아가 가장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현대위아는 공장 만들면 무조건 그 공장 안에 설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 계열사긴 하지만 현대차 계열사긴 하지만 이날 그 얘기 나오고 7월 13일 날 바로 한 7% 정도 급등을 했어요. 급등하고 현대위아도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 드렸고 TV 방송 바로 이 TV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현대차 기아 관련주로 가장 유망한 종목이 현대위아다. 원래는 미국 조제 공장 지을 때 그때 관련주로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때 얘기할 때 좀 밀렸어요. 좀 많이 밀린 상태였고 다시 재접근 전략 들어서 지금 현재 이날 한 10% 정도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모비스가요.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원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몽구 회장님 지금 물산에서 물러났지만 정몽구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둘째 아드님이신데 정몽구 회장님이 원래는 현대모비스를 이끌고 왔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현대차를 맡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원류 같은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부품사인데 부품사로서 상당히 좀 저는 이번에 전기차 부품 이쪽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괜찮은 상태고요. 현대차, 기아 둘 중에 도대체 뭘 보느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고요. 기아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뭘 보냐? 저는 완성차 이 두 회사는 일단 보지는 말죠. 아. 오히려 차라리 주가 탄력도는 훨씬 다른 종목들이 더 높다. 최근에 SL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품사인데 헤드라이트 뭐 이쪽 부품사인데 이쪽 SL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32,000원 재도전하고 있거든요. 33,000원까지 한번 찍긴 했는데 32,000원 안착하려고 좀 재도전. 여기에서 32,000원 라인 때만 안착하면은 다시 뚫고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SL도 우리가 상당히 유망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이 있어요. 네. 이거는 자율주행, 현대차 자율주행 핵심이죠. 이 회사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또 괜찮아요.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현대위아 놓쳤고 SL 놓쳤고 현대모비스 놓쳤으면 요걸로 보는 게 훨씬 낫다. 그쪽을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선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대기아 이슈 관련해서 히든 자율주행 핵심 종목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고 안 좋았던 때에도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단타 종목, 중단기 종목과 함께 정말 높은 수익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시고 정확한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드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와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뒤에 이어서 중요한 이슈 남아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14일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빈니차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최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빈니차 도심에 러시아군 미사일 3발이 떨어지면서 이날 밤까지 어린이 1명을 포함한 사망 23명, 부상 100명 등 약 12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상황을 국가적 테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및 관련 종목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뀌지 않고 있어요. 네. 바뀌지 않고 있는데 제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러시아가 탄약이 없다. 탄약이 없어요. 네. 탄약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외롭게 빨간색들을 맞서고 있는 저 동쪽 중간 정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슬로반스크인데 슬로반스크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다가 하이마스라는 이제 미국에서 받은 다연장 로켓포가 있어요. 미국에서 받은 이 다연장 로켓포를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거리가 좀 길어요. 근데 원래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km 밖에까지 쏠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전략을 배치해 그게 실제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도입한 뒤로 바로 사거리가 80km 늘어났죠. 그래서 사거리 80km 이내 탄약고부터 해서 지금 다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당장 탄약이 없다. 지금 정비가 좀 안 되고 있다. 전혀 보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쪽 적 말고도 맨 밑에 가운데 쪽에서 화살표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인데가 미콜라이우 밑에 이 헤르손 지역 밑에 쪽 보시면 이 헤르손 지역이 다시 또 하이마스가 여기도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아마 헤르손을 지금 다시 재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군은 현재 지금 재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러시아가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기는.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은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다 목표 이뤘으니까 군사적 작전 목표 이뤘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중동 순방 전까지 한 차례 상승 후 다시 하락 전망을 얘기 드렸는데 바로 하락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됐거든요. 천연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러시아가 하필 왜 한여름에 네. 중단했을까요? 왜 하필 한여름일까요? 겨울도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할 때가 아닌데 궁금한데요. 네, 일단 협박을 하기엔 딱 좋은 시기죠. 실제 겨울에 중단해버리면 네. 돈을 못 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 여름에 한번 우리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 너네 이렇게 좀만 하면 우리 끊을 수도 있다. 너네 천연가스 끊으면 어디서 받아올 때가 있어? 근데 실제로 겨울에 중단해버리면 일단 러시아가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러시아가 여름에 한번 건드려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협상력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최악의 난제가 뭐냐? 네.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수송해서 루트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이 루트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하나 좀 제가 이제 지도를 또 확대해서 제가 다음에 꼭 보여드릴 건데 리투아니아 옆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으면은 리투아니아를 건너서 조그맣게 이렇게 또 러시아가 또 있어요. 외롭게 네. 고립돼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있는데 그 리투아니아 거기를 다 봉쇄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이러다가 리투아니아도 쳐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약간 전쟁 상황이 약간 좀 확전 단계. 그다음에 이란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핵협상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제재를 탈피하려고 노력했다가 지금 현재 사우디랑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같은 자기네 종교 내 사이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뭐 이슬람교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시아파와 수니파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아파의 맹주 이란,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 근데 사우디가 이란이 너무 싫어. 이란도 사우디 되게 싫어하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두 국가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사우디를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우디가 조건을 건 게 뭐냐면 우리 무조건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단체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드론을 엄청나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공격용 드론을. 지금 그러면서 약간 전세가 약간 좀 판세가 약간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다. 그래서 유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이번에 스몰 딜이라도 나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사우디랑 뭔가 협의가 잘 안 되면 결국 이란 제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석유라도 나와야 되니까 밖에. 그 부분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유가랑 에너지는 제가 정확히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지난번에 120달러 한번 찍은 뒤로 그 고점이다. 그 고점 이상 절대 넘을 수가 없다. 그게 최고 고점이었다. 그때부터는 하락 본다 해서 NRGD부터 엄청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또 얘기 드릴 거고. 네. 일단 그래서 유가 에너지 관련주 일단 보지 말자. 단 인버스 하락했을 때 수익 나는 거 위주로 보자. NRGD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로는 타이거 WTI 인버스 레버리지 2X 같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좀 보자. 자, 그다음 곡물 농산물. 자, 밀재고분 이제 한 달 이하로 줄었어요, 다들. 그래서 관련주도 지속 관심 갖고 있는데 현재 마니커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신성홀딩스가 현재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방산주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LIG 넥손 보유 중에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서서히 다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달 말에 KF21 보람의 시험비행입니다. 성공하면 난리 난다 이거. 진짜 성공하면 진짜 난리 나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순간 엄청나게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요거 좀 나쁘지 않은 재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들 한번 볼게요. 차트들 뭘 볼 거냐면 일단은 WTI 관련하고 마니커, 신성호티스 이렇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자면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일단 먼저 마니커, 그러니까 곡물 관련 뒤에 원유 관련 얘기는 또 다 뒤에 있으니까 지금 마니커인데 마니커가 언제 좀 밀렸어요. 북날이 내일인데 밀렸거든요. 근데 네. 저는 요거 전저점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넘어갑니다. 보유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약 손실 중인데요. 일단 보유하면서 지켜보시면은 좀 육계 관련 소비가 좀 나오면서 저는 조금 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관련주들 다시 뜰 때가 됐고요. 신성홀딩스인데 신성홀딩스가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상태인데 여기서 좀만 더 밀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만원 라인인데 이게 라운드 피겨거든요. 앞단위 수가 바뀌는 걸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9,000원대에서 만원 올라가는 단위수 하나가 더 붙는 그런 라운드 피겨 자리의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 요까지 내려오면 한번 볼만하지 않나.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1,4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관심 갖는 전략을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오늘 좀 방산주가 좀 강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강했다기보다는 시장이 뭐 솔직히 여러분 오늘 시장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4% 올랐어요. 와. 혼자 다 올렸어요. 네. SK하이닉스 5% 올랐어요. 반도체 투탑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비 맞는 겁니다. 지수도 올랐는데. 아니 지수도 올랐는데 내 종목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35%예요. 와. 이 둘이서 짝짝꿍에서 올려버리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폭락해 야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소형 종목 다 안 좋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장 상황이 이런 상태였는데 한국항공우주 정도면 오늘 보합권이면 잘 버틴 거예요.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 오르긴 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턴 잡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KF11 시험 비행이 초도 비행 22일 날로 현재 예정은 돼 있는데 이제 날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개발 계획이 단축이 되고 그러면 아니 개발 계획 단축되는 거하고 돈 버는 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향후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초도 비행이 성공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이 KF-22 보람에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자기도 비행기 전투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항공우주는 약간 그 배팅이 약간 필요한 현재 지금 상황이다. 그런 배팅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스원 잘 버텼어요. 자, 한 번 세게 밀리고 급등 나왔거든요. 7% 넘게 급등. 자, LIG 넥스원도 저는 충분히 계속 이대로 같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KF-21 보라매가 첫 번째 시험 병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제일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은 현재 방산주 볼 수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까지인데, 당분간은 요건 보지 말자. 다만 재건 관련주 중에 현대일렉트릭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하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워낙 수주가 강했고 이게 실적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실적주 베스트 5 중에 한 종목이에요. 미리 공개해드리자면. 이미 알려주셨네요. 네. 한 종목입니다. 네, 한 종목 그 5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현대일렉트릭은 하락하면 우리는 좀 볼만한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자리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한번 알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오일 관련 내용 뒤에 또 있으니까 뒤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략 철저하게 분석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서 방문합니다. 석유 증산 및 이란 핵 문제 등이 핵심 의제인데요. 사우디 왕세자와의 만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정철 본부장님, 이번 순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민주당 완패합니다. 완패하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원래 보통 미국은 한 번 대통령 후보로만 나가도 뒤에 안 나가거든요. 절대. 네. 역시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미국은 대통령 후보로만 한 번 나가게 되면 그 뒤로 절대 안 나와요. 보통 우리 자세히 해보세요. 힐러리 클린턴 저번에 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뭐 다 떨어졌던 사람 뭐 엘고가 제일 유명하지만 엘고 같은 경우도 그 뒤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성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첫날은 그냥 뭐 재밌게 노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평화 협상하고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야 너네 좀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 뭐 요거 하고 오는 날이에요. 첫날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우디 제다로 이동을 하죠. 근데 사우디 제다로 이동을 했는데 사우디 제다에서 보통 이제 외국 정상이 오면 마중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빈살만 왕세자가 마중 나왔다. 그러면 주가 상승합니다. 주가 상승. 왜 주가 상승이냐? 빈살만 왕세자가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냐?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바이든 대통령 차이점 극단적인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밑에서부터 협상을 해서 올라와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냥 자기가 직접 얘기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협상하는 되게 돌발적인 한마디로 별로 계획 없는 무계획이고 그냥 지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완전 그 반대거든요. 이미 밀무 작업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했을 건데 그래서 빈사방세가 보이면 증산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증산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근데 당장 증산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증산을 엄청나게 하겠습니까? 아니 증산을 하고 싶어도 뭘 뚫어야지 증산을 하죠. 네. 좀 뚫지도 않았는데 뭐 당장 한참 뽑고 있는데 그 뽑는 양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요런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유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도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린 뭐 봐야 된다? 빌사마 앙세자가 눈에 보였다 그러면 NRGD. 국내 WTI 인버스 2X. 요거 위주로 ETF 본다. 그리고 관련한 모든 정유주들 다 매도해요. 예, 다 매도해야 된다. 그게 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죠. 별로 생각하기 싫어요. 네. 근데 요게 약간의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게 뭐냐면 전략이 아까 얘기했던 빌사마에서 보인다는 거. 빌사마 사우디 쪽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란하고 절대 같이 못 간다. 이란 혁명 수비대 무조건 내는 테러 단체 해야 된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딱 대답을 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테러 단체다. 즉 선물 한 보따리 갖고 가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네. 예, 보통 미국으로 가는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선물 들고 가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바이든이 선물 보따리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선물 보따리 들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이 좀 올라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빌사마 왕세자가 안 나타났다. 그냥 국왕하고만 얘기했다. 솔직히 국왕 별 실권도 없어요. 그냥 나이 많으셔가지고. 이러면은 일단은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 급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는 다시 반등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 한다? NRGU, 그 다음에 타이거 원유 선물, 그 다음에 WTI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ETF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요게 많이 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가 당장 급한데 빌살만이 끝까지 안 도와줘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미국 턴에서 그냥 이란 가야죠. 이란 가서 됐어. 나 필요 없어. 자, 이란 혁명 수비대. 너는 그냥 군대. 테러 단체 지정 제외. 하면 이란이 갑자기 지금 이란 핵협상이 요 하나만 빼고 다 합의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빼라. 그래야지 이거 한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우디가 말한 대로 턴해야죠. 뭐. 턴해서 이란한테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요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엘렉트릭 등등등. 왜냐하면 이란 재건 관련주들이 엄청 좋거든요. 이란의 신규 공사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하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걸 좀 우리가 좀 보시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 좀 가지고 갖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 모든 시나리오마다 정말 관련 종목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와주신 게 전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 정말 노란톡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들어오시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송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지금 바로 우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요. 계속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주요 이슈 정리해 주시고요. 관련 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과 함께 특히 요즘에는 시스템 단타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말고 바로 들어오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1위인 TSMC가 의외로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상위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TSMC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는데 네. 요것 때문에 그래요. TSMC 때문에. TSMC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13일 날 발표했고 지금 현재 14일 날 발표했죠. 지금 오늘 15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TSMC가 그럼 호실적을 분명히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오더컷이 나오고 있다. 점점 우리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왜 TSMC는 호실적을 거두고 왜 삼성전자도 왜 호실적이냐는 거죠. 진짜 설레발 너무 많이 쳤다. 네. 반도체 설레발이 너무 제일 심하다. 반도체의 설레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TSMC 실적을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TSMC는 그냥 이게 대만 회사입니다, 여러분. TSMC 우리나라 회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TSMC 쳐봐야 안 나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사가 없어요. TSMC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경쟁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TSMC에. 자, TSMC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주문이 집중되고 있어요. 3나노는 안 가고 있어요. 왜냐? 3나노는 수율이 안 좋거든요. 수율이 안 좋아서 지금 5나노 쪽에서 선단 공정 주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매출이 다 여기서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가 애플 AMD였는데 여기서 애플 AMD 뭐 추가로 뭐 인텔도 것도 받고 막 다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놓친 엔비디아하고 퀄컴 플래그십을 현재 수주했다. 플래그십은 게 엔비디아하고 퀄컴에서 만든 빈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이엔드급을 지금 현재 TSMC가 이제 수주해서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TSMC 오늘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왜 올랐냐? TSMC가 호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TSMC 딱 상황 봤더니 공급이 아직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TSMC도.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삼성전자한테 여전히 수주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TSMC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수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못 맞출까요, 여러분? 자, EUV라는 게 뭡니까? 자,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 극자외선 장비인데 이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있어야지 만들죠. 아니 이 장비 만들면 되지 않나요? 만드는 곳이 있어요. ASML이라고. 전 세계 딱 하나예요. 근데 이 회사도 한 1년에 50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게 을이지만 갑과 같은 ASML. ASML에서 장비를 만들어줘야 그거 가지고 뭘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노광 장비인데 노광 장비 여러분 이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 장비냐면 머리카락의 수십 분의 1 두께로 빛을 쏴요. 그 빛을 쏴서 반도체에다 새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ASML을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 외계인이라 그래요, 얘네들. 네. 얘네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장비사 중에 ASML 같은 장비사는 거의 외계인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EUV 장비가 어차피 EUV 장비 예를 들어서 ASML이요. EUV 장비를 딱 만들잖아요. 자, 이거 누가 사갈래가 아니라 ASML은 향후 몇 년치가 이미 다 예정돼 있어요. 네. 만드는 족족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공급량을 못 늘린단 말이에요. 못 늘리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도 EUV 장비가 있어요, 있기는. 삼성전자 EUV 장비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단 지금 현재 SMIC 같은 경우는 중국 빈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회사는 현재 ASML이 노광 장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뱅가드 요 회사들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 낮고요 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가청청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결국은 반도체 관련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오더 컷 나오고 결국 주문 물량 줄면은 그러면 혹시 진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다 설레발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다 설레발이었어요. 왜냐? 아니 당장 비메모리 반도체도 수요량도 못 맞추죠.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회사밖에 없는데 이 세 회사가 다 나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TSMC의 실적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그 힌트에 맞는 종목 하나, 그 비장의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고 이 종목 오늘 같이 떴어요, 뜨기는. 장비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바로 이 종목을 제가 너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시면 이 종목 어차피 이 종목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예요. 실적주라서 실적이 아주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공개해드리고 정확한 전략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이 정말 쏟아지는 날인데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자율주행 핵심 종목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했고요. 방금 언급된 빈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두들 다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지금 바로 교육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보고 나서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정도의 우리 주식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 증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사실 여러분 다음 주 증시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 전체 일정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적 발표가 우르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투자하기 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표 일정입니다. 지표 일정인데 18, 19, 20, 21, 22 지표 발표 일정인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표 중요한 게 없으면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조용하나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18일 날 월요일 18일 날 월요일 날 일단 금융주들이 실적을 쭉 발표합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큰 회사들이고 미국 금융주 중에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있느냐? 바로 넷플릭스. 지난 분기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대폭 나 있거든요. 향후 가이던스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존슨앤존슨도 중요하긴 해요. 존슨앤존슨도 기본 화학 제품이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의 실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넷플릭스가 단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지난 분기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자, 수요일쯤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중국 LPR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근데 요거 금리 결정하는데 이번에 중국이 과연 금리를 내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금리를 내릴지가 중요한데 근데 중국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중국도.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아마 장 결과 흔들고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다음 주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월 하에 다 해결해야 돼요. 다음 주는 뒤로 갈수록 엄청 힘들어져요. 왜냐면 뒤로 가면은 뭐가 있냐? 일단 수요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하죠.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 그 다음 주 뭐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 실적 발표한 순간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2차 전지 그냥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오르느냐 마느냐, 실적까지 좋으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 목요일 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향방이 결정난다. 그 다음에 요날인데 일단 한국 수출 동향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2달 우리나라 계속 적자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계속 흑자를 기록하던 국가였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적자예요. 윤석열 정부 와서 적자인데 계속 이게 좀 반전이 필요하죠. 반전이 필요한데 1일에서 20일 사이까지 결과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유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흑자 날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셧다운도 풀렸기 때문에 풀린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일부터 20일까지. 자, 그 다음에 BOJ하고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BOJ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일본 어차피 일본은 금리 안 건들 거라서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BOJ 이거 왜 넣는지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 이거. 예. ECB 통화정책이 중요합니다. 과연 ECB에서 금리를 올려줄 것이냐, 그 긴축으로 갈 것이냐. 요게 나오면 달러가 만약에 ECB가 긴축 가잖아요. 긴축 가고 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밀립니다. 달러 밀리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요. 다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근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은 포스코 케미칼 실적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실적 발표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이제 AT&T가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하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버라이즌하고 AT&T가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건데, 그럼 5G든 5G 현재 투자 어떤 상태로 현재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주요한 증시 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모든 내용, 관련 이슈들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증시 일정에 반짝반짝 빛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이슈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